전설야담 특집 팔도 강산 곳곳의 이야기. 전설야담 중에서 팔도 강산 곳곳의 이야기 8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여인이 사또의 코를 깨문 연유. 내가 그렇게 줄을 잘 탄다고 하니 직접 보고 싶구나. 옛날 경기도 연천 고을 사또가 제인을 불러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제인은 잔치집에서 줄을 타며 재주 부리기를 잘하는 것으로 소문났기에 망설임 없이 알았노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줄을 타는 장소가 묘했습니다. 폭포 양쪽 절벽으로 줄을 연결한 곳이었으니까요. 줄이 설치된 곳이 일반적인 마당보다 훨씬 높음으로 매우 위험했지만 제인은 줄타기에 관한 한 자신 있기에 기꺼이 줄을 탔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중간쯤 갔을 때 흔들거리는 줄 위에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는가 싶더니 이어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얼핏 불의의 사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음모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사또는 줄타기 공연 중에 몰래 사람을 시켜 줄을 끊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또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제인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운 미인이어서 그녀를 차지하고자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제인의 아내는 줄이 날카로운 칼에 의해 끊어졌음을 확인하고 사또의 흉악한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사또는 제인의 아내에게 사령을 보내 수총을 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웬일인지 제인의 아내는 그러겠노라 대답한 후 곧단장하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들뜬 마음으로 방에서 여인을 안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인의 아내는 사또를 끌어안는 척하더니 순식간에 코를 물어뜯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사또의 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편 원수를 갚은 제인의 아내는 혀를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은 제인의 억울한 죽음과 제인 아내의 절개를 기리고자 줄타기 했던 근처 폭포를 제인 폭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코를 무늬가 살았다 하여 코물리로 불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고물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천안 삼거리 능수보들. 조선 중력 경상도 함양에 사는 유봉선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로 능소라는 이름의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라에 병고가 생겨 유봉선은 국경 지키는 수자리를 살러 가야 했습니다. 유봉선은 어린 딸을 데리고 올라가던 중 천안 삼거리에 이르러 주막에 딸을 맡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소야, 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내가 돌아와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유봉선은 버드나무를 심으며 딸이 무사히 잘 자라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린 능소는 미모 뛰어난 여인으로 성장했고 행실이 얌전하여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버드나무가 제법 많이 자란 이후 능소는 수시로 그리로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신년시 과거를 치르고자 삼남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천안 삼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신년시는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과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박현수라는 선비가 도적대에게 노잣돈을 모두 털리고 심하게 다친 몸으로 주막에 찾아왔고 능소는 박현수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말하면서 이내 정분이 들었고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능소는 박현수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명지살돈과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명지는 과거 시험 볼 때 쓰는 종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현수는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했으며 형조 판서로부터 사위가 되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박현수는 생명을 살려주고
뒷바라지를 해준 은인을 저버릴 수 없다며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박현수가 3일 육아를 마치고 천안 삼거리로 내려오니 능소는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박현수가 한양에서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됐노라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병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박현수는 능선을 일으켜 세우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며 서둘러 본가에 정가를 보내 능소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때마침 변방 군사로 나갔던 능소 아버지도 무탈하게 돌아와 곱게 자란 딸과 믿음직한 사위를 만났습니다. 격경사로 인해 잔치는 한층 흥겨운 자리가 됐고 능소는 천안 삼거리 흥, 능소야 어들은 흥 하며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능소는 잎이 무성해진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도 천안 삼거리 흥, 능소야 어들은 흥을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천안 삼거리라는 흥타령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잎이 축축 늘어진 버드나무를 능소버들 혹은 능수버들로 부르게 됐다고 전합니다. 한편 이 설화에 등장하는 유봉서는 숙종 때 활동한 실존인물 유봉서의 이름만 빌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사 속의 유봉서는 영의정 유상훈의 아들이고 과거에 합격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3사를 두루 거친 인물이라서 가난한 호라비와 거리가 무척 머니까요. 전설야담, 기이한 할배와 처녀의 소원, 비손 단호, 어원. 조선 중력, 영조 때의 일입니다. 몸이 게으르고 남의 일에 잘 간섭하는 성격으로 인해 나이 30이 되도록 결혼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걸어 배고픔을 느꼈을 때 주막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풍채 좋은 노인이 오라고 손짓하기에 그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말벗이 없으니 함께 마시세. 노인은 젊은이에게 술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특별히 정한 곳이 없다면 안동으로 같이 가세. 두 사람은 몇 차례 술잔을 기울인 뒤 안동으로 동행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가장 큰 집에서 여러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그리로 발을 옮기자 젊은이도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 10살짜리 아들이 기절한 상태였고 가족과 하인들이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급히 한의원에게 달려갔던 하인이 돌아와 마침 의원께서 출타 중이라 모시고 오지 못했노라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려고 할 때 노인이 맥을 짚을 줄 안다며 나서더니 진맥한 후 아이 몸에 진에 독이 퍼졌다며 급히 처방했습니다. 빨리 닭을 잡아 생피를 가져오시오. 하인이 시키는 대로 닭의 피를 가져오자 노인은 그걸 아이에게 먹여 살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아이는 충소를 불려고 입에 갖다 댔을 때 진해가 입으로 들어가면서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대이을 자식을 구해줘 고맙다며 노인에게 융숭이 대접했고 노인의 조수로 오해받은 젊은이도 덩달아 포식했습니다. 그 집주인은 예전에 한양에서 형조 판서를 지낸 대감이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해서인지 일전양짜리 돈표를 사례로 내놓았습니다. 돈표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쪽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며칠 편히 쉬라고 말했지만 노인은 가볼 데가 있다면서 그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노인은 젊은이에게 그 돈표를 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보관하고 있게. 젊은이는 거액을 맡긴 노인의 속셈을 알 수 없지만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계속 동행했습니다. 노인에게서 약간의 신기를 느꼈고 다음 행선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한참 걷더니 늦은 오후에 미인 주모가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가 술상을 가져왔을 때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죽을 운이라 안타깝구먼. 주모가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냐고 묻자 노인은 주모에게 사귀는 외간 남자가 있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주모는 당황해하면서 노인에게 살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비방을 가르쳐 줄 테니 지금 내게 1,000냥짜리 돈표를 주시오. 큰 돈이었기에 주모는 반신반의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처방책을 먼저 말해줬습니다. 오늘 그 남자가 오거든 방으로 들이지 말고 마당에서 밥 한 그릇 먹고 돌아가게 하시오. 주모는 또 놀랐습니다. 통정하는 애인이 오늘 온다는 사실을 노인이 어찌 아는지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비범함에 감탄한 주모는 즉시 1,000냥 돈표를 내줬습니다. 노인은 다시 주막을 나와 해가 질 무렵 어느 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막 묘를 파고 입관시키려는 중이었습니다. 노인은 상제에게로 가서 여기는 명당이 아니라며 작업 중지를 권했습니다. 상제가 듣지 않자 노인은 바로 옆을 가리키면서 조금만 파보라고 말했습니다. 인부가 그 땅을 팠더니 물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예정대로 무덤을 만든다면 금방 산소에 물이 찰게 분명했습니다. 상제가 깜짝 놀라며 당황해하자 노인은 다른 곳에 묘로 쓸 자리를 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고인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명당이라오. 자고로 묘는 햇빛이 밝게 비추고 물기가 없으며 누우신 분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소. 노인의 말에 틀림이 없는지라 상제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나 불효를 막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살해하면 좋겠습니까? 상제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사양하지 않고 대가로 1,000냥 돈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제는 망설이지 않고 돈표를 내주었습니다. 노인은 앞서 주모에게 받은 돈표도 상제에게 받은 돈표도 모두 젊은이에게 맡겼습니다. 3,000냥이나 되는 돈표를 받은 젊은이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늙은 영감이 귀신이거나 여우가 둔갑한 요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평소 호기심이 많고 남의 일에 잘 나서는 성격인지라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노인은 어인일인지 발길을 돌려 미인 주모가 있는 주막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담장 한쪽에 도끼를 든 사내가 숨어서 주막 안쪽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고 마당에서 한 사내가 밥을 먹고 있었으며 주모는 초조해하며 부엌과 마당을 들락거렸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친 사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주막을 떠나자 숨어서 지켜보던 사내가 주막으로 들어가서 주모에게 방금 나간 사내의 정체를 따졌습니다. 주모는 그냥 손님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을 지나치더니 점점 깊은 산길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두운 산길이라 무서웠고 노인을 둔갑한 호랑이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불신이 커진 젊은이는 잠깐 얘기하자며 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걸음을 멈춘 노인은 젊은이를 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소피 좀 보고 오겠네. 젊은이는 바위에 앉아 기다렸으나 노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시냐고 소리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사라진 쪽에서 갑자기 뭔가 중얼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여자의 음성을 들으며 젊은이는 몸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정녕, 구미호란 말인가? 겁은 났지만 소리를 내는 정체가 궁금했기에 젊은이는 조심조심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중얼중얼 소리는 점점 커지고 말하는 내용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포음 3,000냥, 포음 3,000냥. 자세히 살펴보니 한 처녀가 돌부처 앞에서 연신 비손하며 포음 3,000냥을 되풀이했습니다. 비손은 문자 그대로 두 손을 비비며 치성드리는 일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포음 3,000냥이라고? 젊은이는 포음 3,000냥이란 말을 듣는 순간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포음은 조세를 내지 않는 이를 이르는 말이므로 나라에 빚이 3,000냥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에게 정확히 3,000냥이 있는 까닭입니다. 젊은이는 사연을 알아보고자 인기척을 낸 후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란 처녀가 비손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젊은이는 무심코 석불을 받다가 조금 전보다 더욱 크게 놀랐습니다. 돌부처 얼굴이 온종일 함께 다녔던 노인의 얼굴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상태에서 젊은이는 처녀에게 왜 포음 3,000냥을 주문처럼 외우냐고 물었습니다. 슬픈 표정의 처녀가 밝힌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사기장인데 사또가 딸을 첩으로 달라고 했으나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사또는 사기장에게 도자기 화병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누군가를 시켜서 훔쳐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기장에게 도자기 값으로 1,000냥을 물어내라고 했으며 그 직후 억울한 사기장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처녀는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고자 포음을 썼는데 사기장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은 채 이자에 이자가 붙어 어느 사이 3,000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 암행어사가 안동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또가 빨리 포음 3,000냥을 갚으라고 닥달했습니다. 나라 돈으로 이자놀이한 일이 들통나면 사또가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처녀는 며칠 전부터 날마다 돌부처 앞으로 와서 포음 3,000냥을 갚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처녀가 이처럼 지나온 일을 말하자 젊은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할배는 석불의 화신이었구나. 젊은이는 정성에 감복해 현신했던 석불의 뜻을 파악해 처녀에게 3,000냥 돈표를 내주었습니다. 처녀가 웬 돈이냐며 경계하고 받기를 꺼리자 젊은이는 돌부처를 가리키며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제야 처녀는 돈표를 받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처녀는 사또에게 3,000냥을 갚았고 처녀와 젊은이는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암행어사가 출두해 탕관오리 사또를 파면했다고 전합니다. 전설야담 오이 먹고 잉태한 처녀 미음 단어원 고려 중엽 전라도 화순 땅에 최시성을 가진 아전이 살았습니다. 그는 관석인 만큼 고을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산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 없이 지냈지만 단 하나 대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점만 아쉬웠습니다. 늦게 어렵사리 딸을 하나 얻어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고 애지중지 키우며 단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딸이 20살이 됐을 때 최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느닷없이 당한 일이라 집안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고 아내와 딸은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는 사또에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병에 걸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음을 쑤어 가져가야겠어요. 미음은 쌀을 마실 수 있게 만든 음식이란 뜻으로 쌀에 물을 많이 넣고 푹 끓여 체에 받친 음식을 이릅니다. 이에 비해 죽은 곡식을 물에 오래 끓여 알갱이를 무르게 만든 음식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미음은 건더기가 느껴지지 않게 만든 액체성 음식이며 환자가 먹기에 좋습니다. 효심 지극한 딸은
하루도 빠짐없이 손수 미움을 쏘 옥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봉양했습니다. 최씨 처녀는 그날도 일찍 일어나 새벽에 물동이를 이고 남산 입구 사거리에 샘으로 물을 뜨러갔습니다. 하늘에 샛별이 걸려 있고 서서히 해가 뜨는 시간이었는데 샘에 모가 둥둥 떠 있기에 자세히 보니 오이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겨울에 오이라니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최씨 처녀는 그걸 건져서 정말 오이인지 확인하고자 한 입 깨물었습니다. 먹어보니 아삭하게 씹히고 시원한 청량감이 오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왕에 입을 댄 것이므로 처녀는 오이를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떠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딸의 기색에서 뭔가 느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샘물에 오이가 떠 있기에 그걸 먹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재차 물었지만 딸은 더는 대답하지 않고 미움을 쏘어 옥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 지나 처녀에게 태기가 있더니 점차 배가 크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오이를 먹었다는 그날 일을 어서 사실대로 말하라며 다그쳤지만 처녀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남자와 관계에서 아이를 가진 것일 텐데 처녀는 그 사내가 아는 사이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연인일 테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욕을 당한 게 틀림없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물어도 처녀는 무슨 까닭인지 오이만 먹었다며 끝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으로 내 속을 알 수 없구나. 이 무슨 망신스러운 일이란 말이냐.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타인의 눈에는 품행불량한 처녀의 수태로 보일 것이므로 어머니는 물론 딸도 근심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낳은 뒤에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또한 막막한 일이었기에 모녀는 새 생명을 두고 무척 난감해했습니다. 남들 이목이 두려워 문 밖으로 출입을 삼가고 비밀로 한 채 처녀는 만삭이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때마침 감옥에 갇혀 지내던 최 씨가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어 추록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시집도 안 갔는데 자식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최 씨가 묻자 아내는 들었던 대로 딸의 오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마오. 최 씨는 평소 딸의 인성과 효심을 생각해 믿고 싶었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아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보기에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 일단 뒷방에서 지내게 한 뒤 보름쯤 지나자 최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읍에서 남쪽으로 산마장쯤 가서 그곳 정자나무 근처에 버리고 오너라. 마장은 오리와 십리 중간쯤 되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정자나무는 길가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니 대략 20리쯤 떨어진 길가 큰 나무에 아기를 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정자나무 근처 수풀 속에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밤 몰래 다시 가보니 두루미가 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 배 씨에게 간밤에 본 일을 말하며 아무래도 아기를 되찾아야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배 씨가 딸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가보니 정말로 두루미가 날개를 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배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본대로 말하며 아기를 데려오자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니 아기를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리다. 최 씨 역시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지라 아내와 함께 그 숲속으로 가서 두루미가 아기를 보호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하늘의 의도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최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도로 데려다 기르는 게 좋겠구려. 그래요. 천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야겠어요. 아내도 찬성했으나 여전히 딸의 장래를 생각하면 압이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가 찝찝했습니다. 하여 묘수를 짜냈습니다. 최 씨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돌아오다가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것처럼 아기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튿날 배 씨는 일부러 동주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에 그 정자나무 근처에서 동행하는 안악에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안악이 귀를 기울이니 과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그리로 가보세. 배 씨가 안악과 함께 현장으로 걸어가니 두루미가 아기를 두고 푸드덕 날아갔습니다. 배 씨는 우는 아기를 재빨리 가슴에 안은 채 참으로 가엾다며 어르고 달랬습니다. 누가 몹쓸 짓을 했네.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어. 배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아기를 데려왔고 동행한 안악은 자신이 본 대로 누가 길에 내버린 아기를 배 씨가 주워왔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습니다. 덕분에 최 씨 처녀는 집에서 남몰래 젖을 먹이며 아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 10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노는 아이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탄식했습니다. 기이한 아이인데 애석한 일이로다.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아이 어머니가 나와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망설이다가 말하길 아이에게 총기가 있으나 속세에 머물면 단명할 운세라면서 그렇지만 절에 데려가 불공을 들이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에 아이 어머니는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와 어머니 배 씨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유일한 혈육이라 차마 아들과 떨어져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알았다면서도 자신이 거처하는 사찰 이름을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님의 말이 신경 쓰였는지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 관리를 잘해 20살이 되도록 무탈했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중한 상태가 되자 불경을 공부하면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다음해 어머니가 죽자 청년은 순천 조계산 수선사의 진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3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 이전에 아이의 운명을 거론했던 승려는 보조국사 진울이고 뒤늦게 그 제자가 된 청년은 진각국사 해심입니다. 평소 항상 불경을 생각하고 주문을 외워온 해심은 1210년 진울이 입적하자 조계종의 2세가 됐습니다. 진울과 해심은 가나선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화두를 듣고 자선하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참선법입니다. 요컨대 스승이 제자를 인도하고자 말머리로 던지는 과제가 곧 가나선입니다. 한편 해심의 어머니가 겨울에 오이를 건져 먹었다고 말한 샘물은 전라도 화순 자치샘입니다. 설화의 정자나무는 근대까지 있었으나 화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보찜과 뒤바뀐 행운. 평안도 초산 고을에 사는 토반 정진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많고 그를 아는 양반이라 비록 초심한 합격한 처지이지만 그곳에서 제법 행색계나 하며 지냈습니다. 토반은 특정한 지역에서 붙박이로 대물림에 온 양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정진사는 예쁜 여자에게 눈독 들이는 일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정진사는 기생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산의 경험 없는 여염진 미녀만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을에서 얼굴이 반반하다 싶으면 논마직이나 목돈을 얼마간 주고 데려온 첩이 10명이나 됐지만 정진사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진사 집에는 머슴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양서방 아내인 옥분에게 음탕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곁에 예쁜 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정진사는 손에 쥔 떡보다 남의 떡을 탐내는 심보로 어떻게 하면 옥분을 소나기에 놓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양서방이 무식해도 영리하고 하인이어도 노비는 아니기에 정진사가 멋대로 옥분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진사의 욕정이 점점 더 끓는 가운데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정진사의 맏아들 현상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현상이 한 달 일찍 가서 한양 구경도 좀 하면서 과거 관련 정보를 좀 알아보겠다고 말하자 정진사는 그러라고 하면서 나귀의 돈과 책을 넉넉히 실어주었습니다. 이때 정진사는 아들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비위에 거슬리는 양서방을 물에 빠뜨려 없애 버리거라. 아들 현상은 알았다고 대답한 후 양서방을 데리고 집을 출발했습니다. 옥부는 눈물로 남편을 배웅했고 정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양서방은 한양을 처음 구경한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뜬 반면 현상은 머슴을 어떻게 죽일지 방법을 찾느라 고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청천강이 흐르는 안주고을에 이르렀습니다. 해질 무렵 관서 8경 중 하나인 백상루로 올라가는 도중에 현상은 잠시 쉬어가자며 정자 주변에 나귀를 묶어 놓으라고 양서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상은 경치가 무척 좋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자면서 언덕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윽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현상은 양서방에게 자기 발밑에서 자라고 지시하고는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양서방은 지시받은 대로 현상의 발밑에 누웠으나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들어 잠자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상이 코를 골자 슬며시 일어나 현상 머리맡에 있던 동tem이 담은 자루와 책을 싼 보자기를 발밑으로 옮기고 자기가 그 자리에 누워 잠잤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현상은 기지개 켜는 척하면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돈자루와 책보자기가 풍덩 하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서방을 내찾다고 생각한 현상은 안심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현상은 머리맡에서 잠자고 있는 양서방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난 양서방이 도련님 잘 주무셨냐면서 공손히 인사하자 놀란 현상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돈과 책은 어디에 있느냐? 양서방은 간밤에 돈과 책을 도둑 맞을까 염려하여 위치를 바꾸었는데 도련님이 자다가 그걸 발로 찬 모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양서방의 설명을 들은 현상은 화를 낼 수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현상이 화를 내자니 양서방을 죽일 계략이었음이 들통나기에 어째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고 꾸짖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허기가 지자 현상은 일단 양서방과 함께 언덕에서 내려가면서 혼자 식사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얄미운 양서방과 도저히 함께 식사할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막이 건너다 보이는 길목에서 현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서방, 내가 지금 읍내에 사는 친구를 잠시 만나고 올 테니 자네는 이곳에서 두 눈을 꼭 감은 채 나귀 꼬피를 꼭 붙들고 기다리게. 현상은 자신이 주막으로 들어가는 걸 양서방이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서방은 실눈을 뜨고 현상이 주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자 양서방은 노자가 떨어졌다며 나귀를 싸게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값이 얼마냐는 노인의 물음에 양서방은 시세의 절반인 10냥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자 양서방은 고삐를 한 뼘 정도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노인의 물음에 양서방은 팔기가 좀 아까워서 기념하려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창칼을 꺼내 고삐를 조금 잘라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시경쯤 흐른 후 주막에서 나온 현상은 고삐만 손에 쥔 채 눈 감고 있는 양서방에게 나귀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눈을 뜬 양서방은 그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듯 말했습니다. 어이쿠, 어떤 못된 놈이 고삐만 자르고 나귀를 훔쳐갔군요. 도련님이 공연히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해서 이 꼴을 당했네요. 기가 막혀 한동안 말문을 잃은 현상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양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당장 물고를 내야겠으나 인생이 가여워 돌려보낼 터이니 당장 집으로 가거라. 양서방이 어찌 혼자 가실 수 있겠냐고 염려하자 현상은 자기 걱정하지 말라면서 급히 적은 편지 한 통을 양서방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양서방 때문에 돈과 책, 나귀를 잃었으니 큰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가라는 재촉에 발길을 돌린 양서방은 아무래도 편지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양서방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행인 중에 노승을 만나자 공손히 합장 인사한 후 편지 내용을 좀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노승은 사실대로 알려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서방은 나귀를 팔고 받은 열량을 꺼내면서 돈을 드릴 테니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뜻밖의 양서방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거처할 만한 집을 한 채 마련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현상 올림. 양서방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쓴 노승은 돈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양서방은 공량이라며 열량을 바쳤습니다. 며칠 후 양서방이 집에 도착하자 옥분을 소실로 맞이할 꿈에 부풀어 있던 정진사는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할 놈이 어찌 된 일이냐. 양서방은 편지를 전하면서 내용을 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진사는 편지를 읽고 또 한 번 놀라며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양서방은 능청스레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쉴 때 독사가 도련님을 물려고 하는 걸 발견하고 뱀을 때려 죽였습니다. 아들 목숨을 구했다는 말에 정진사는 일단 양서방을 칭찬한 후 의문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놈 혼자 돌아왔느냐. 양서방은 자신 대신 보찜이 강물에 떨어진 사연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잠결에 보찜을 발로 차서 강물에 떨어뜨렸는데 미안하다면서 또 실수할지도 모르니 소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물어봤자 진상을 알기 어렵고 행여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날까 싶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들의 부탁대로 양서방에게 초가 한 채 값을 주면서 사실상 입막음했습니다. 양서방은 그 돈을 받은 후 아내 옥분과 함께 정진사 집을 떠나 멀리 다른 동네로 이사하여 오순도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오늘 밤 인연을 맺는다면 중마고우 단오오원. 강원도 영월에 사는 한 사내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걷던 중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는데 멀리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그리로 가서 오두막집 문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소복 입은 어여쁜 여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나그네가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화거보러 가는 길인데 여러 차례 제를 넘다 보니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 지고자 합니다. 여인은 나그네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선선히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저녁밥도 차려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밥상을 물리자 여인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시지요. 그러면서 여인은 윗목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잠자리에 들기는 했으나 단칸방에 젊은 여인과 함께 있자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장가가지 못했고 한창 젊은 나이인 나그네는 결국 일어나서 여인에게 노골적으로 간청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알겠소? 우리 인연 한번 맺어봅시다. 그 말에 여인이 답했습니다. 과거객이라니 먼저 글솜씨를 봐야겠습니다. 나그네가 좋다고 말하자 여인이 먼저 선창했습니다. 인연 걸어 차야. 즉,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이라는 내용의 유곤절구였습니다. 유곤절구는 6자로 이루어지는 한시 형식을 이루는 말이니 나그네 역시 6자로 답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갑드려오. 여인이 살짝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하드래요. 여인이 고개를 가로젓자 나그네는 정색하고 이것저것 끌어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이 수긍할 만한 대구를 채워야 하는데 나그네는 그러지 못하고 애만 태운 채 시간만 보내다 훤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명색이 과거객인 나그네는 창피해서 서둘러 행장을 챙겨 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아침을 먹고 가라면서 상을 내왔습니다. 나그네는 밥 생각이 없었지만 채우지 못한 대구가 궁금해서 밥상을 받으며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고부고고황천. 풀이하면 죽은 남편이 황천에서 울겠네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소복 입은 여인을 탐낸 것에 대한 윤리적 질책임을 느낀 나그네는 더욱 부끄러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한편으로 뜨거운 욕정의 사내를 지혜로 물리친 여인에게 감탄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나그네는 어린 시절 함께 어울려 지냈던 중마고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중마고우의 중마는 두 다리로 걸터 타고 끌고 다니던 대나무 막대기로 옛날에 아이들이 말타기 놀이를 할 때 이용했습니다. 이에 연유한 중마고우는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한 벗을 이룰 때 씁니다. 나그네는 오랜만에 만나는 터라 놀래줄 생각으로 중마고우 집 앞에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안에 있는가? 그런데 기대와 달리 친구가 아니라 웬 색시가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나그네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여인은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라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나그네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신랑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분은 혼례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라고요? 깜짝 놀란 나그네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해하며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나그네에게 색시는 생전에 남편으로부터 영월에 사는 절친 한 벗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만나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듣던 대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렇지만 나그네는 죽은 벗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친구 부인과 한 방에 있자니 불편했습니다. 하여 나그네는 얼른 일어서며 그만 가보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색시는 나그네를 붙잡으며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그네가 무슨 말인가 싶어 쳐다보자 색시는 총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세상 떠난 신랑 대신 자신의 남편이 되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간절함이 가득해서 나그네는 차마 단번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던 나그네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뜻이 정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한 수 읊을 테니 부인께서 그 대구를 채우면 소원을 들어드리리다. 나그네는 일전에
산속 여인에게 받았던 문장을 색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2년 결혼차야. 친구 부인은 그에 대해 여러 대구를 내놓았으나 나그네가 들었던 정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나그네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그에 대해 친구 부인은 대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고부고고 황천, 죽은 남편이 황천에서 울겠네라고 말해줬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씀이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므로 한평생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대구를 짓겠습니다. 고부여러 황천에 있는 남편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인의 적극적인 자세에 나그네는 마음을 바꿔 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은 없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운명에 맞서는 사람도 있으며 그 중간에서 상황에 따라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가치관이 다를 뿐 아니라 처한 상황도 다르므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도 같을 수 없으니까요. 전설야담, 객관에 나타난 요물의 정책, 대들보, 단어오온. 조광원은 창녕 출신으로 관직이 종일품 판중 주부사에까지 이른 인물입니다. 그는 1528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참에 도승지, 함경도 병사를 거쳐 호조 참판에 올랐고 대사헌, 평안도 관찰사, 개성 부유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광원은 타고난 성품이 온화한 데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많은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광원이 어느 해 함흥지방을 감찰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들판에 황금빛 곡식이 가득하던 가을에 함흥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본래 객관에 머무르기로 했는데 길잡이가 그보다 시설이 못한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조광원이 괘씸하게 여겨 그에 대해 따져 묻자 관리는 객관에 요사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요물을 본 일이 있느냐? 조광원의 물음에 관리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전해 들었지만 지난 몇 해 동안 사객들이 여러 차례 갑자기 죽었기에 부득이 객관을 폐쇄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조광원은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든 사신은 마땅히 객관에 드는 것인데 요망한 것이 있다고 하여 어찌 함부로 패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조광원은 숙소를 객관으로 옮겼습니다. 고을 사또가 찾아와서 말렸으나 조광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청 기생과 예속 관졸들이 피해 달아나면서 공연한 고집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게 생겼다고 이구동성으로 혀를 찼습니다. 용물이 반드시 나올 터이니 지금이라도 이곳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또마저 떠나서 조광원 혼자 객관에 남았습니다. 조광원은 담력이 큰 사람이지만 요사스러운 것이 나온다는 말에 삼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경은 하룻밤을 5으로 나눈 셋째 시각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사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이따금 산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긴장하여 촛불을 쳐다볼 때 어디선가 불어온 찬 바람이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조광원은 벌떡 일어나 앉은 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춥지 않은 날씨인데도 스산하고 싸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는지라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그때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징그러운 웃음소리가 나더니 가까이 다가오는 듯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조광원이 소리나는 방향을 두리번거릴 때 들보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들보는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칩을 받치는 가장 큰 들보는
대들보이기에 한 집안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람을 대들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들보에서 사람의 사지가 하나씩 떨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하나로 합쳐져 알몸 상태의 여인이 됐습니다. 조왕원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길을 모았습니다. 이어 여인 몸에 기생 옷이 입혀졌고 곧바로 위에서 큰 무쇠솥이 떨어졌으며 그 솥은 이내 바위로 변했습니다. 조왕원이 깜짝 놀라 움찔한 순간 바위에 깔려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 우는 듯한 얼굴로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조왕원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조왕원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아침이었고 관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려다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서서 조왕원의 동태를 지켜봤습니다. 조왕원이 침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얼 그리 놀라는가? 방금 잠에서 깬 사람을 처음 보는가? 관석들은 한밤중에 여물이 나타나지 않았었냐고 물었고 조왕원은 여자 귀신을 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간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관석들이 아침상을 차려야겠다며 부산을 떨 때 조왕원은 생시인지 환시인지 모를 일이지만 여자 귀신이 어떤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한 것이리라 짐작했습니다. 무쇠솥이 떨어져 바위가 되고 거기에 깔려 죽었다니 이게 무슨 내용일까? 조왕원은 여자 귀신 옷이 기생 차림임을 감안해 관하로 가서 기안을 살펴봤습니다. 기안은 관가에서 기생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조왕원은 처음에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으나 다시 훑어보다가 화초라는 이름의 한 줄 그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전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화초에게 그어진 줄은 무슨 뜻인가? 아전은 5년 전에 광기 화초가 사라졌기에 그걸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왕원이 그 화초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어디냐고 묻자 아전은 잠깐 망설이더니 전임 사또가 5년 전 봄날 객관에서 본 게 마지막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사또는 수청 들러온 화초가 사라졌다며 당장 찾아내라 명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화초의 행방은 지금껏 오리무중입니다. 아전은 이렇게 말하고는 근처를 지나가던 관노를 불러 마당에 있는 낙엽을 빨리 쓸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조광원은 관노 이름을 들으면서 뭔가 뇌리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관노 이름이 무쇠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힘이 좋은 놈 있죠. 무쇠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가? 조광원이 무쇠에게 관심을 드러내자 아전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5년쯤 됐습니다만 왜 그러신지요? 그 말에 조광원은 확신에 차서 당장 무쇠를 포박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전은 어리둥절했지만 무쇠는 왠지 겁먹은 얼굴이 되어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조광원이 엄한 얼굴로 노려보며 무쇠에게 물었습니다. 화초는 어디에 있느냐? 무쇠는 벌벌 떨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광원이 말했습니다. 내 놈이 바위로 내리쳐서 화초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에 무쇠가 움찔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욱 확신을 얻은 조광원은 수하로 하여금 객관 근처에 무겁지만 들어 올릴 만한 바위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무쇠가 두려워하며 죄를 자백했습니다. 무쇠가 밝힌 사연인즉 이러했습니다. 5년 전 봄날 밤 사또 수청을 들러 객관으로 온 화초가 너무 예뻐서 숨어 지켜보다가 소피 보러 나왔기에 근처 동산으로 끌고 가서 한번 겁탈하고 보내주려 했으나 끝까지 반항하기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수하가 조광원에게 그런 바위
하나가 있다고 보고하자 무쇠는 고개를 떨구며 그 아래에 화초를 묻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조광원이 그리로 가서 바위를 드러내라 시키니 처참하게 짓이겨진 여인 시체가 나왔습니다. 몇 해가 흘렀건만 바위에 눌려서인지 아니면 억울해서인지 그다지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광원은 무쇠를 때려 죽이라 명한 뒤 고을 사또에게 화초의 시체를 후이 장사 지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함흥 객관에는 원원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광원은 여자 귀신이 보여준 환시에서 무쇠가 바위로 기생 화초를 내리쳐 죽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들보에서 떨어진 무쇠 솟은 무쇠를 상징하고 화초를 덮친 바위와 낱낱이 분리된 사진은 짓이겨진 사체를 의미한다고 풀이한 것입니다. 힘센 관로 무쇠의 온난 욕망이 어여쁜 광기 화초의 목숨을 빼앗았고 조광원은 그 한을 풀어준 셈입니다. 전설야당 저승을 증명한 연안거사 염라음 단호 어원 수천인방은 조선 중엽에 활동한 문신입니다. 인방은 송시열과 송중길 문화에서 연구하고 창릉 참봉을 시작으로 호조정랑, 의금부도사, 단양군수, 공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연인군의 세자책봉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가 해주 목사를 지낼 때 고을진사 최유청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황해도 연안부에 한 거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대낮에 병이 나서 엎드려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졸 몇 명이 나타나서는 너를 잡으러 왔다 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귀졸은 염라국에 살면서 염라대왕 명령을 받아 죄인을 다루는 옥졸입니다. 귀졸들은 곧 거사의 목을 쇠사슬로 메어서 끌고 나갔습니다. 거사는 귀졸의 위세에 눌려 꼼짝없이 수시며 위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눈앞을 바라보니 성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순간 귀졸이 거사를 끌고 성문으로 들어가 다시 몇 위쯤 가니 커다란 궁전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둥그스름하고 공중에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궁문을 지나서 귀졸이 거사를 뜰 아래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거사는 겁이 났지만 호기심에 궁전 위를 바라보니 염라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는 사후 홀령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이르는 산스크리트어 염마라의 음료고 염마라를 줄인 말입니다. 염라는 악인이 생전에 행한 죄악에 따라 심판하여 벌을 준다고 합니다. 거사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펴보니 여러 관리가 염라왕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고 귀졸 100여 명이 그 앞에서 명을 받아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염라왕이 거사 앞에 이미 와 있던 사람에게 호령하는 모습이 엄숙한지라 거사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러 등을 적셨지만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귀졸이 거사 앞에 서서 염라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살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며 하는 일은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알면서 확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거사가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아무개이었고 나이는 몇 살이며 황해도 연안부에 살고 있습니다. 거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어리석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자비를 베풀고 날마다 염불하면 지옥에 가는 일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늘 염불과 보시만을 일삼았을 뿐입니다. 거사가 강조한 보시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음을 뜻하는 불교 용어 포시가 변한 말입니다. 귀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전상에 아뢰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층계 아래로 갔다 온 귀졸이 거사에게 또 다른 명을 전했습니다. 너는 잡혀올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 같아서 잘못 오게 됐으니 마땅히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잔뜩 긴장했던 거사가 크게 기뻐하며 두 손을 모으고 일어나 절을 올리니 전상으로부터 귀조를 통해 다시 명이 내렸습니다. 전생에 내가 살던 집이 서울 어느 동네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무개 집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돌아가는 길에 한마디 말을 하노라. 내가 여기에 온 뒤 세월이 많이 흘러 잊고 있던 도포가 거의 낡고 헤어졌다. 그 집 사람에게 전하여 새 도포 한 벌을 지어 보내주면 참으로 다행이겠구나. 내가 세상으로 가자마자 바로 찾아가 상세히 전함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에 거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에 새겨 전하겠습니다. 다만 저승과 이승이 다르므로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관한 말을 모두 허무맹랑하다고 할 것이니 소인이 비록 그 말씀을 전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모름지기 신표가 있으면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사가 이같이 아뢰자 귀졸이 다시 전상의 명을 전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세상에서 당상관으로 있을 때 사용하던 옥관자 하나가 한쪽에 약간 흠이 있는데 책상 속에 시전제 상권과 함께 두었노라. 이는 나만 알고 집안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니라. 내가 이를 전하여 증명하면 반드시 믿을 것이다. 옥관자는 옥을 재료로 하여 망건의 당주를 깨게 만들어 달던 작은 고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사는 알아들었다고 대답하면서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하오나 비록 새로 도포를 지은들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귀졸이 다시 명을 전하기를 제사를 지낸 뒤 태우면 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거사가 하직 인사를 올리자 전상은 귀졸에게 명하여 데리고 가서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거사가 걸어가면서 귀졸에게 물었습니다. 전상에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귀졸은 그분이 생전에 사용한 이름은 바구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직후 큰 강이 나타나자 귀졸은 거사를 강으로 확더미로 넣었습니다. 놀라 깨어나 보니 거사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가족들은 깜짝 놀랐으나 거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사는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자 곧바로 채비를 하여 서울에 가서 무덤으로 바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바구의 두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난 벼슬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사가 붉은 대문에 이르러 뵙기를 청했지만 젊은 문지기는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거사가 어찌할바 모르고 밤밖에 홀로 서 있는 동안 어느덧 해가 기울었습니다. 거사가 지친 몸으로 재차 문을 두드렸을 때 늙은 하인이 나왔기에 집주인 뵙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인은 들어가서 고했고 다시 나와서 거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귀인 두 사람이 마루 위에 앉은 채 거사를 섬돌 아래에 앉히더니 내려다보면서 너는 누구이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라고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황해도 연안에 사는 거사이옵니다. 어느 날 어느 날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신이 돌아가신 대감을 뵙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감히 와서 아뢰옵니다. 거사가 이처럼 말하자 귀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어떤 늙은 괴물이 감히 이처럼 요망한 일을 짓거리느냐 라며 하인들에게 당장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거사가 급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증명할 만한 일이 있으니 만약 부합되지 않으면 그때 끌어내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귀인이 증명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 묻기에 거사는 재빨리 옥관자에 관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두 귀인은 의아해하면서 책상을 열어보니 과연 시전 제3권 사이에 흠집난 옥관자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귀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바구가 죽은 뒤 그 집 사람들이 찾지 못한 옥관자가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사의 말이 망령되지 않음이 확인되자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흐느껴 울었습니다. 두 귀인은 부인들을 불러 자세히 그 일을 말해주면서 빨리 새 도포를 짓도록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기에 그 집에서는 나를 가려 영전에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고 도포를 태웠습니다. 제사 후 사흘째 되던 날 그 집 자녀들과 도사의 꿈에 바구가 나타나서 밝은 얼굴로 도포를 보내준 데 대하여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바구의 후손인 귀인 박점은 거사를 오래도록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극진히 대접했고 이후에도 계속 왕래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